김종배 시선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오리무중입니다. 도무지 나오지를 않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각계각층에서 빠른 결단을 촉구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왜 선고일이 나오지 않고 있는지 그 명확한 이유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역사를 좀 훑어보면서 헌법기관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무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9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 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세 분과 함께합니다. 장윤미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MC 정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특별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께 좀 여쭤볼 게 참 많은데요. 이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이 있는 나라가 맞나요? 뭐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네. 대표적으로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나라를 재건하면서 네. 서부 독일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 제도를 받아들인 나라가 몇 나라 있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축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경험을 보고 동구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동남아라든지 많이 수입해서 이제 지금은 상당히 유행하는 제도가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7년 6월 항쟁으로 이제 헌법이 개정이 될 때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졌고, 네. 그래서 이제 타의 모범이 됐군요.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가. 모범이 됐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많이 따라간다면서요. 예,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네. 예, 하다 보니까. 네, 이 민주화의 산물인 거는 확실히 맞는데. 그렇죠. 처음에는 원래 이 87년 헌법이라는 거는 유신 체제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했거든요. 네. 당시에는 위헌법률심판권을 그 대법원이 갖고 있었어요, 미국처럼. 그래서 이제 대법원으로 하려는 게 원래 그 87년 8인 정치회담의 원안이었다는 말씀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대법원장이 87년도에요. 김용철 씨였는데 대법원에서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을 했다는 풍문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사용한 겁니까? 이거 그 역사가 있는데 국가배상법을 위헌 판결을 1970년대 초에 했어요. 그 이후에 법원이 정말 사법 파동을 겪고 된소리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유신 체제 하에서 법원이 많이 힘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법원이 좀 사양하는 과정에 헌법재판소 제도를 일설에 의하면 전두환 씨가 헌법재판소로 하지 뭐 이렇게 이제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요? 역사가 좀 그러면 우연인데. 대법원이 사양한 건 네. 헌법 사건의 상당수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건일 수가 있으니까 네. 그걸 맞는 게 부담스러워서 사양을 했고. 네. 전두환 씨가 그러면 헌법재판소로 하지 했다고 그 얘기는 또 처음 듣네. 그래요? 뭐 그것도 확인된 건 아닌데 여러 설들이 있는데요. 전두환 씨는 기본적으로 박정희의 권력은 이어받더라도 박정희의 그늘을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 시대에는 헌법위원회를 했었거든요. 한 번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제도, 이분이 뭐 헌재 제도를 잘 알았던 것 같지는 않고요. 새로운 거니까 아마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 역사의 이런 우연이 결국 뭐 지금과 같은 사태를 낳았죠. 저는 이제 독일의 헌법재판소를 빌려왔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귀동량으로 했는데 또 비사가 있군요. 거기에. 알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좀 본격적인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볼까요? 관련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더 중요하죠.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사건부터 하는 거라서.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 국민의 관심이 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는데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 여부를 먼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약 없이 시간만 흐르는 사이 급기야 다음 주를 넘어 4월 선고설까지 나오는 상황.
헌법학자 다수는 윤 대통령 파면에 대한 재판관 이견은 없을 거라고 전망하면서도 국민의 인내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을 특히 우려했습니다. 1987년 민주화운동의 결실로 탄생한 헌재의 권위와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 헌재가 더 이상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이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게 맞겠죠. 네. 근데 헌재에 진짜 관심이 많았나 봅니다, 제가. 오디오만 듣고도 어떤 재판관 목소리인지 알겠네요.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그러니까 아무튼 이 선고일이 안 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감질난다는 표현 쓰는데 네. 감질난다의 수준을 좀 넘어선 거 아닙니까? 넘어서서 너무 스트레스가 크죠. 힘들어 죽겠습니다. 저도. 저 몸살 났고요. 네. 저희 원형 탈모가 왔어요. 어머. 제가. 어제 발견했습니다. 무관하지 않아 보이네. 갖다 대는 얘기 아니고? 아니 다른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네. 오, 네. 아니 뭐 일상적으로 늘 받는 스트레스야 항상 존재해 왔으니까. 그러면 손해배상 한번 청구해봐요. 원형 탈모로 가능합니까? 법조인 분들이 힘 주시면 그래서 집단 소송하고 그랬던 선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약간 유사 소송을 진행했던. 그 밀어가지고 그 선고를 빨리 안 해서 피해를 입었다 해가지고. 선고가 이유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이거 국정 운영을 잘못했다는 취지인데 이번엔 헌재 쪽으로 한번 리딩 케이스를 만드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 원형 탈모 환자들이 좀 모아야 되나요? 원형 탈모가 아니어도 스트레스를 이제 증명할 수 있는. 왔습니다, 좀. 진짜 그걸 저 봤는데 좀 많이 왔네요. 네. 요 얘기는 좀 이따 나중에 좀 본격적으로 좀 하도록 하고 일단 좀 우리 헌법재판소 역사 좀 일단 짚고 이야기를 좀 하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탄생 비사는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헌법재판소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헌법소원이잖아요. 네.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혹시 헌법소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닙니다. 헌법소원이라는 제도는 이제 이 87년 헌법에서 들어온 제도이고요. 만들 때도 사실은 이 제도가 굉장히 너무 많이 쓰이면은 이 기존 그 사법부 의 기능하고 중첩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행정재판이요. 그래서 그냥 헌법소원이라고 안 하고요.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 그렇게 해서 그건 또 뭐예요? 그 국회가 이제 헌법소원을 어떤 종류로 할 수 있는지를 정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이러한 경우만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국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서 따져볼 수 있는 이 제도가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한 거죠. 헌법재판소가 세진 것도 헌법소원 제도의 역할이 큽니다. 우리나라가 헌법소원 제도에 때문에 이제 그 헌법사건 심판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초기에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이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어요. 이제 그걸 우회해가지고 헌법소원으로 그것을 제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거 긍정적 기능이잖아요. 사실. 긍정적 기능이죠. 이를테면 이번에도 한 일간지 기자가 대통령 이 출퇴근을 한 건물 위에서 이렇게 조망해서 찍었는데 기소유예했잖아요. 기소유예는 사실 처벌한 거예요. 기소를 해야 되는데 유예해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검찰에서는 더는 다툴 수 없고 어쨌든 자기들은 봐줬다는 취지니까. 그럼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거죠. 헌법소원으로. 이게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서 그 처분으로 인해서 난 불이익하다. 이제 그 트랙을 밟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해당 기자는. 근데 이제 보통 그 헌법 사건 같은 경우는 일종의 정치적 판결의 성격도 좀 있기 때문에 재판관 구성에서 정치적 다양성이 담보돼야 된다. 보통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건 맞는 얘기죠.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 정치적인 그 중요성을 가지고 얘기하자면은 대통령을 포함한 탄핵 사건. 그리고 정당 해산 이 두 가지는 사실 좁은 의미의 법리 판단만 가지고는 할 수 있는 판단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위헌법률 심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다수가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동의해서 선포한 법률을 위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도전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역시 매우 정치적인 측면을 가집니다. 상대적으로 권한쟁의나 헌법소원은 그것보다는 좀 덜 정치적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래도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정도 것이 있는데 의원했던 사람이 재판관 가고 고검장 하다가 재판관 가고 이런
전례가 있습니까 과거에? 있습니다. 조승영 재판관 같은 분 좀 너무했던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 순수하게 이제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관념을 우리나라의 법률가들이 많이 갖고 계셔요. 그 관점에서 보면은 충분히 비판하실 수 있는데 헌법재판의 본질은 그 좁은 의미의 법의 관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국민의 관점에서 헌법을 수호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헌법재판소는 법관들로 이루어진 재판소라기보다는 그렇죠. 시민들의 대표로 9사람이 일종의 헌법 배심을 꾸린 겁니다. 그래서 배심으로서 시민들의 대표로서 시민들의 생각을 대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옳은데요. 유감스럽게도 지금 우리 현재 헌법은 헌법재판관의 자격으로 법관의 자격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뭐 판검사나 뭐 변호사 출신 아니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그 정치적인 고려를 임명하는 정치인들이 좀 대통령이나 국회에서 하셔서 하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그러면 의원을 지냈던 분이 재판관 되는 것은 잘못된 건 아니다. 잘못된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 조승영 재판관 같은 분이 이제 참여하셔서 상당히 좋은 또 이 소수의견이라는 걸 쓰신 적도 있고요. 사형은 헌법에 어긋난다라는 또 소수의견을 쓰신 거는 굉장히 지금 읽어봐도 좀 울림이 있고 그렇습니다. 비교적 잘해왔다. 아까 잠깐 그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글쎄요, 뭐 100점 만점이면 제가 뭐 큰 자격은 없습니다만은 65점에서 70점 사이는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점수가 약간 애매한 느낌도 좀 있네요. 65점에서 70점이면 수미양가로 따지면 한 우 정도 되잖아요. 2에 가까운 우가 아니지 미나 양 뭐 이렇게 되는 거 엄마한테 혼날 것 같은 애매한 점수라고. 낙제는 아니고요. 낙제는 분명히 아니고. 이 이전에는 좀 더 높았다가 낮아진 겁니까? 아니면은 사실 평균적으로 되신 겁니까? 이 언제가 88년에 시작했거든요. 초반 한 10년 정도는 군사정권 시절에 만들어졌던 위헌적인 법률들을 헌법 위반으로 선언해서 효력을 없애는데 헌법재판소가 큰 공력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군사기밀보호법이나 아니면 이제 국가보안법 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것들은 한정합헌 뭐 이래서 중간에 좀 이렇게 서기도 하고요. 저는 그 10년 동안은 사실 민주화 이행을 돕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좀 갈라서 얘기해줘.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역사에서 길이 남을 빛나는 판결이다라고 꼽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초기에 나온 건데요. 사회보호법이라는 그 법률이 있었습니다. 이제 처벌을 이미 받은 사람에게 다시 보호감호 처분을 해가지고 그 사회에서 저 사람 요주 인물이니까 이 좀 사람 붙이고 뭐 이렇게 감시하고 하는 거. 독재 시대의 군사정권 시대의 산물이고요. 그렇죠. 우리 사회가 얼마나 권위주의적인지를 보여주는 거였는데 헌재가 좀 초기에 이런 거를 헌법에 부합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하신 경우가 있어요. 뭐 그것도 상당히 헌재가 용감하게 나섰던 결정들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회적으로 뭐 동성동본 금원이라든지 그죠? 호주제라든지 그런 것도 참 길이 남을. 근데 관습헌법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관습헌법은 글쎄 저는 지금도 동의를 못 하고 있고요. 헌재의 최고의 흑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좀 의아하잖아요. 관습헌법 그냥 헌법도 아니고 이렇게. 제가 한 15년 됐죠. 그 세계 헌법학자들이 모이는 데 가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관습헌법? 네, 관습헌법과 관련해서 다들 이제 못 알아들으시고 일단은 무슨 의미인지 뭐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하시고 국민들이 대문을 안 하냐 관습헌법에 대해서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헌정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 헌재가 남긴 최악의 판결 10선 이제 그런 그 책들이 로스쿨 이제 그 세미나실 같은 데 굴러다니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최악의 판결에 들어갈 판결이 예상보다 조금 일찍 나왔다. 뭐 그런 식으로 좀 웃어 넘기긴 했는데 사실은 지금도 외국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우리 장유민 변호사는 그러면 개인적으로 꼽는
가장 기억에 남는 헌재 판결이 어떤 게 있어요? 저는 그냥 이제 이게 저희 변호사 업무를 할 때 너무 큰 사건이 이제 간통죄가 폐지됐잖아요. 제가 변호사 시작할 때만 해도 간통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혼을 해야지만 또 이 간통죄로 그리고 이게 바람피는 거 너무너무 나쁘죠. 부정행위고. 근데 이걸 범죄자로 만드는 거는 좀 의아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이제 간통죄 폐지, 이 위헌 이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없던 법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 업계에서는 이제 간통죄 사건은 없어졌는데 어떤 시장이 또 개척됐냐면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만 또 하는 로펌이 생길 정도로 이제 가정파괴 책임을 물어서 예, 이제 돈으로 묻겠다라고 해서 아 그래 이혼하고 이런 것과 무관하니까 자유롭게 더 그 시장이 좀 뭐랄까 열렸다 할까요? 그래서 야 이게 결정문 하나에 이렇게 출렁이는구나 이런 체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M장은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이 뭐예요? 저는 이제 호주제 폐지될 때 폐지됐는데 그중에 이제 반대하시는 소수 의견이 있으셨더라고요. 봤더니 그때 격렬하지 않았나요? 네. 그 유림들. 그래서 소수 의견 남기신 거 보니까 북의 사회로서의 전통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라는 소수 의견을 남기신 재판관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가치에 좀 못 따라가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혹시라도 많이 계시면 사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잖아요. 아직도 사실 헌재가 결정을 했지만 네. 논란이 여전히 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제대군인 가산점에 관한 결정은 됐지만 여전히 그 문제 자체는 풀리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낙태죄에 관해서도 논쟁이 여전히 지금 그 대체 입법이 아직도 잘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헌재가 결정을 이제 언제나 최선의 답을 내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건 우리가 또 이제 그 다음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된다. 뭐 그 말씀도 좀 드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 어떤 뿌리 박혀 있는 기존 관념이라든지 문화라고 하는 것들을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근데 헌재 거기 보면은 요즘은 보면은 그러니까 만장일치가 아니면 소수 의견들이 이렇게 이제 쭉 밝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됐던 건 아니라면서요? 처음부터 됐던 게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탄핵 심판하고 그 정당해산 등등은 지나치게 이제 정치적인 거니까 초기에 그 헌법재판소법을 만들 때 그거는 만장일치로 하는 것이 좋겠다. 소수 의견은 안 쓰는 게 좋겠다는 아예 취지로 의결 요건을 만장일치로 했던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수 의견을 쓸 수 없도록 안 밝히는 걸로. 네, 그렇게 해놨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할 때 일부 재판관께서 본인은 소수 의견을 갖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소수 의견을 쓸 수 없게 헌법재판소법에 해놓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하셔서 결국은 소수 의견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그 결정문 안에 이제 표시가 됐어요. 소수 의견이 이런 거다는 안 밝히고 그냥 소수 의견도 있었다? 네,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헌법 자체는 결정은 6인 이상의 그 찬성으로 위헌 또는 탄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분명히 3명이 소수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고려가 있다가 다행히 우리 그 국회가 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탄핵 심판과 정당해산 심판에 관해서도 소수 의견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엊그제 저희가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 박용진 의원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이 내렸지만 그러니까 재판관 의견이 5대 3대 1로 갈렸다. 그러니까 5명 기각, 3명 인용, 각하 1명. 맞아요? 제가 그 확인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는 않은데요. 그런 소문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고요. 근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존 롤스라고 존 롤스 그 미국의 유명한 정치 철학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쓴 책에 보면 미국은 연방 대법원인데 헌법재판소가 공적 이성을 대변하는 기관이다. 그런 말씀하셔요. 공적 이성. 공적 이성. 뭐 어려운 말인데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자기 개인의 어떤 이성적인 논리적인 어떤 이 사유 전개를 하는 데가 아니고 그 9분이 우리 사회 전체를 이끌어 가야 할
이성적인 판단이 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인데. 그런 관점에서는 9분이 가능하면 만장일치를 이루도록 법정 의견을 통해 가지고 공동체의 문제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을 설득하면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게 최선입니다. 물론 소수 의견이 처음엔 소수 의견이다가 시대가 바뀌면서 다수 의견이 되기도 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소수 의견이 귀한 측면도 있는데 제가 이 말씀 좀 꼭 드리고 싶은 게요. 그 판사들이 가지는 일종의 명예욕이 있습니다. 그 판사들의 명예욕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되는 찬란한 소수 의견을 남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수 의견, 법정 의견을 쓰면 여럿이 같이 쓰기 때문에 n분의 1이 되죠. 자기의 견해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미국 연방대법원에 앤토닌 스칼리아라는 유명한 보수적인 그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하셔요. 소수 의견을 쓸 때 자기는 굉장히 럭셔리한 그 표현들을 실제로 그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도 많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건 어쩔 수 없이 소수일 때는 혹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판사는 그 명예욕도 좀 버리는 게 좋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토닥토닥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국은 한동대 교수, 장윤미 변호사, MC 장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하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구성에 있어서의 정치적 다양성, 이것들은 어찌 보면 기본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 그것은 정파별로 내지 이념별로 고르게 이제 그 안배가 되는 재판관 구성이. 근데 그게 그런 원리와 취지가 재판관들이 정치적 판단을 하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얘기는 아니죠. 결코 아니고요. 결코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은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국회도 대통령도 정부도 지방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마지막에 해결하는 곳입니다. 네, 그렇죠. 거기서 해결하는 방법이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최선의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인지를 헌법 해석을 통해서 찾아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우리는 6년밖에 안 됩니다만은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대법관들 종신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 30년 좀 하신 분들의 그 이력을 추적해 보면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한 40대의 생각 판결하고 마치실 한 70대 때의 판결하고 경향이 좀 달라요. 다를 수 있죠. 다른 이유가 바뀔 수 있죠. 시대가 바뀌었기도 했지만 함께 재판부를 구성해서 많은 재판을 해온 동료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배우고 그래서 스스로 바꾼 측면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다양한 분들을 대변해서 들여보내되 그 안에서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또는 소수의 입장을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좁혀라. 그런 그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드렸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까 일부에서 잠깐 얘기했던 공적 이성 그 개념이 대답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인터뷰 내용이 생각났냐면 이제 헌법 재판관들을 엄청 오래 인터뷰하고 책도 내고 이랬던 분이 전해주는 이 기사를 봤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문제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법을 없애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논의하고 이랬을 때 나 하나 때문에 이 법 자체가 이를테면 위헌 이렇게 되는 게 정의에 부합하느냐. 이제 공적 이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를테면 간통죄에 대해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졌었다는 거예요. 이게 벌금형도 없고 그냥 완전 실형 집행유예만 선고하는 건데 이거 너무 성적 자유 이 결정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나는 이게 위헌인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논의에서는 그래도 이제 남겨놔야 된다는 분위기. 그리고 나 하나 때문에 이 법이 완전 없어지는 게 과연 공적 이성에 부합하느냐. 그랬을 때 내가 이제 별개의 그런 의견으로 이거는 이제 벌금형 정도
정도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의 논의 과정이라고 해서 제가 이 국면과 관련해서 든 생각이 그래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도 이런 공적 이성이 당연히 작동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결론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질문 들어갑니다. 자, 헌재가 지금도 선고기일을 정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는 왜 그런 경무에 지쳐서 1번 답안지를 드리게 1번 경무에 지쳐서 다른 건이 많아서 네. 밀려서 네. 2번 정치적 고려가 너무 심해서 자 이건 사지선다도 아닙니다. 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M 장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2번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교수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그러니까 1.5번. 지금 헌법재판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지금 보여질까 봐 좀 걱정됩니다. 교수님 확실하게 골라주셔야죠. 근데 2번이 좀 더 가깝기는 한데요. 좀 보면 지치신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요. 특별히 문영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은 거의 지금 임기 끝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굉장히 큰 사건을 지금 하시면서 소장도 지금 안 계신 상태이고 또 정치권 특별히 그 대통령 권한대행들이 그 국회가 선출하는 한 명을 그 헌법에 위반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임명을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 어려운 사건을 끌고 오면서 사실은 굉장히 속이 타시겠다 하는 생각은 좀 있어요. 그래요? 네. 지금 소장 말씀하셨길래 그걸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두 가지 분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 선고기일이 계속 지연되는 이유로서 두 가지 그러니까 소장과 관련된 하나는 헌법재판소장이 없다 보니까 이 평의를 이끌어가는 데서 뭔가 한계가 노정이 되고 있다. 그 결과로 지금 자꾸 지연되는 거다라는 분석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재판관들 사이에서 소장을 하고 싶어가지고 눈치 싸움의 결과로 지금 선고기일이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이제 개개인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분석하는 그런 분석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닌데요. 대국을 위해서는 그런 분석은 우리가 좀 헌재에 대해서는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우리 헌법의 입장을 보면 9분 재판관이 동등한 자격을 갖고 있지만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중에 한 분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헌법재판소장이 그냥 뭐 헌법재판소 살림살아라 그게 아니고 9분들의 리더로서 이렇게 어려운 사건을 풀어가는 가르마를 타고 때에 맞는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헌법재판소가 앞에 계시던 한 5분 정도의 역대 소장이 계셔요. 그 조규광 소장부터 박한철 소장까지 6년 임기를 수행하시면서 뭐 평가가 좀 여러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소장의 리더십은 그래도 발휘를 하셨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정치권에서 소장을 누가 할 거냐를 두고 여든 야든 합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서로 미루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권한대행 조금 하다가 남은 임기로 선임 재판관이 소장이 됐다가 또 그런 식으로 이어져서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장이 안 계신 게 지금 요 몇 년이 아니고 약 한 7, 8년 된 셈입니다. 6년짜리 소장이 안 계신 거는 저는 이건 우리 정치권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박근혜 탄핵 때도 소장이 없지 않았었습니까? 그때도 대행이셨죠. 박한철 소장이 6년 동안 소장을 하시다가 사실은 그 탄핵 심판 거의 전체를 다 이끄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선고만 놔두고 한 20일 전인가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정미 대행이 주문을 그러니까 저기 읽던 게 지금 좀 그래서 대행으로 읽으셨습니다. 소장이 안 계신 게 사실은 굉장히 그렇게 커요 그 요인이? 제가 보기엔 9분이 함께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좀 마이너스 요인이 지금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요 8분은요. 사실 3, 4년 함께 서로를 알면서
중요한 사건들을 해온 재판부가 아닙니다. 그러네요. 이 문 재판관, 이 재판관 요 두 분은 이제 거의 6년을 차셨지만 나머지 분들은 그 2년 안쪽이거나 불과 3개월, 불과 6개월 되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인간적으로도 잘 모르시고요. 라포 형성이 잘 안 돼 있군요. 그렇습니다. 또 흥미로운 거는 지금 문 재판관님이나 이미선 재판관이 선임 재판관이신데 남성 재판관으로 뒤에 임명받은 분들이 법조 경력으로는 문 재판관보다 더 선배이신 경우가 많아요. 정영식 재판관이나 이런. 네, 조한창 재판관도 그런 거예요. 그 여성 재판관들도 비슷합니다. 정계선, 김복형, 이미선. 이미선 재판관이 27기신데 다른 분들은 또 그보다 앞선 분들이 많아요.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로 한국 사회에 제가 그 어떤 그 제한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8분이 우리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우리가 나라를 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에는 아직 서먹하고 대면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아직 이제 케미가 좀 아직 형성이 안 됐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까지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문 재판관이나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빨리 끝나고 고향 내려가서 바다 보고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머리 끝까지 차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분들도 역시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김형두 재판관이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요? 왜 그분이에요? 모든 근데 그 두 분 빼놓고는 제일 선임 재판관이시기도 하고요. 모든 조직이 마찬가지지만 내부 폴리틱스가 있거든요. 근데 법원 안에서 내부 정치를 하는 가장 중요한 보직 중에 하나가 그 법원 행정처 차장 자리예요. 임종원 판사님이 고 차장 일을 잘 못해서 사법농단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김형두 재판관께서 헌재 재판관 오시기 전에 마지막 계시던 그 행정보직이 법원 행정처 차장이셨어요. 그 경력을 살려라. 제 생각에는 다 어차피 다 판사들이니까 그 사이에서 양보할 걸 양보하고 주장할 걸 주장하고 그래서 하나의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견해를 만드는데 지금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은 김형두 재판관이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도를 보면 얼마 전에 그 평의실에서 고성이 흘러나왔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건이 아니라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건 이야기할 때였다는 보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는데 그 사안이 뭐든지 간에 고성이 흘러나왔다는 현상은 쉽게 하면 그 재판관들끼리 어떤 회의에서 뭔가 매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반증일 수는 있는 거잖아요. 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그 파면하는 그 결정에서 고성 한번 나지 않고 오히려 기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만약에 결정했다면 저는 그게 오히려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할 수 있다. 이제 중요한 건 고성이 났더라도 그래서 이제 뛰쳐나와 가지고 다시는 서로 안 보고 이랬다면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기능 정지가 되는 거죠, 사실. 근데 그게 아니고 고성은 났는데 여전히 문은 다시 닫혀 있고 그 안에서 역시 또 멱살잡이를 하든 뭘 하든 서로 설득해 가지고 지금 최선의 결론을 향해서 가는 거일 거라고 저는 기대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 게 분석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건 되게 이제 낙관적이고 이제 기대 섞인 분석인데 8대0 만장일치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 설득과 조율을 위해서 아직 선고기일이 안 잡히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한 가지 가졌던 이건 궁금증이에요. 보통 나는 인용, 나는 기각 이렇게 이제 그 입장 밝히는 편결 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편결은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7대1인지 6대2인지를 어떻게 알고 8대0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조율을 하느냐. 실무적으로 저는 이게 궁금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비록 나는 기각, 나는 인용이라고 명시적으로 표현을 안 해도 딱 한 다리만 건너면 눈치껏 안다 이런 뜻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 이제 그거는 실제로 헌재 재판관으로 평의에 계셨던 분들이 사실 증언 또는 고백을 해주셔야지 되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로는 평의를 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재판장인 소장이나 소장 대행이 이제 법정 의견, 다수 의견에 해당하는 거를 쟁점을 잡아서 재판 연구관들에게 헌법 연구관들에게 이제 초안을 한번 써봐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수 의견, 쟁점에 관해서를 쓰실 분들에게는 재판관님이나 아니면 연구관들에게 소수 의견 초안을 써봐라. 그렇게 이제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물론 그 경우에도 아직 각각 모든 쟁점에 관해서 다 지금 최종적인 의사표시를 한 건 아니니까 네네네. 결국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분포가 된다고 하는 거는 대충 눈치껏 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도 네. 마지막에 이제 평결을 하면 돌이키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평결할 때 바꾸는 분들도 있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요? 네. 갑자기. 네. 맨 마지막 선택. 네. 아니 근데 그걸 우리가 비판할 수 없는 것이 그분으로서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럴 수도 있죠. 마지막에 이건 아니겠다. 그럴 수도 있죠. 이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평결을 해서 저는 기각요, 저는 인용요를 하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입장 표명은 못 바꿉니까? 그걸로 끝입니까? 그러면 다시 평결을 하는 또 이제 결의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왜 그 이제 선고하러 들어가기 전에 평결한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로 되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평결을 마지막에 미뤄 가지고 확인을 그때 해야.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는 10시에 선고하기로 돼 있는데 9시 반에 마지막 평결을 하다가 이 평결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누군가가 해서 뭐 이제 평결 거부 이렇게 이제 하면 쉽게 이제 선고를 미루고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썸 타는 단계가 있고 고백하는 단계가 있다. 그러네요. 네. 딱 그거네. 그죠? 근데 이제 이 판결, 헌재의 판결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결과만 보고 과정은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와 결과 사이의 논리적 연계성만 따지게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해 보인다고 생각이 들 때 불안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위헌이다라고 8분 전부가 판단을 내리셨는데 그 다음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판결을 봤을 때는 아니 앞에 했던 판결하고는 논리적으로 연계성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이러니까 때에 따라 너무 달라지는데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위헌은 맞는데 중대하지 않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아마도 한덕수 그 총리에 관한 탄핵 심판을 먼저 한 것이 네. 대통령 탄핵과 관련돼서 재판관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한 네. 어떤 사전 빌드업이 아닌가. 그 분석도 많았죠. 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거기 동의하는데요. 동의하세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사안 자체에 관해서는 네. 한덕수 총리께서 정말 이번에 굉장히 잘못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해가지고 탄핵 소추가 된 게 우리 지금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고 다시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헌법재판소예요. 그건 한 총리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알아요. 근데 당시에 헌법재판소가 6분밖에 안 계셨습니다. 네. 국회에서 선출한 3명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한 총리께서 그 3명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전국적으로. 네. 그 말은 헌재가 돌아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이고 그렇죠. 그건 이 문제를 풀지 않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총리도 권한대행을 하면 대통령과 꼭 마찬가지로 헌법을 수호해야 합니다. 헌법을 수호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한 분을 중대하지 않아 가지고 그 자리에 돌려보낸다고 하는 결정을 헌재 재판관께서 하셨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유감이에요. 그것도 있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래서 그 민주당에서 정계선, 마은혁 두 재판관을 네. 추천을 했고 네. 국민의힘에서 조한창 후보자를 추천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최상목 대행은 정계선, 마은혁이 한 패키지로 추천이 됐는데 정계선 후보자만 임명을 했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해가 안 된 게 그다음에 마은혁 후보는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를 댔거든요. 네. 제가 막 찾아봤어요. 근데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민주당이 혹시 이게 순차적으로 추천을 했나 아니면 추천 사유가 달랐나 이걸 한번 찾아봤더니 같은 날 동시에 2명을 추천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최상목 대행이 임의적으로 가른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그럼 가른 기준이 뭔가를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볼 때는 뭐 전력, 과거에 뭐를 했다라는. 제가 그러면 이거는 아니 정말로 정당에서 국회에서 추천한 걸 자기의 그냥 주관적 잣대를 가지고 검열을 한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덕수 씨에 비해서는 최상목 씨는 그래도 좀 나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관점을 제가 좀 추단해 보건대는 네. 경제 관료를 오래 해서 그런지 법대로 나오시긴 했어요. 네. 헌법의 시각에서 본 게 아니고 그 일종의 상인적인 균형 감각의 관점에서 봤다는 생각이에요. 상인적 감각. 네. 뭐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제 원피고가 있지 않습니까? 청구인 비청구인 양쪽에 그래도 한 명씩은 해주는 게 쉽게 하면 더 낫지 않냐. 쉽게 하면 내고 했다는 얘기죠. 네.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아까 제가 한 총리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안 돌아가게 하는 결정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최상목 씨는 그래도 헌재는 돌아가게 하는데 맞아요. 그거는. 원피고 하나씩을 하는 방식으로 상인적 균형 감각에 의존해 가지고 이 문제를 풀려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상인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소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를 국민이 뜻을 모아서 이미 결정을 해놨어요. 네. 아니 우리가 이제 아이들끼리 싸워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좀 의견을 구해보자 할 때 서로 합의한 사람을 구할 수는 있죠. 그러나 헌법재판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최상목 씨의 견해대로 하면은 대통령 3명 그다음에 그 대법원장 3명은 그 지금 있는데 국회는 2명밖에 참여 안 한 거예요. 그런 거죠. 이 결정을 최상목 씨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결정 모두를 최상목 씨가 하게 된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결론적으로 그렇죠. 우리 한 총리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데 법대로 나오셨는데 헌법적 시각은 빵점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제일 궁금한 거 이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언제 그래서 언제 알려주세요. 지금 제일 궁금한 거 이거잖아요. M장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뭐 당장 오늘이라도 했으면 좋겠죠.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 기대감이 무너진 지가 벌써 2주째니까 이제는 뭐 언제라고 예측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공허한데 보통 이제 금요일에 한다고 하니까 이 주말 지나고 나서 다음 주 초나 금요일 전에는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다음 주 초라는 게 또 그런 얘기 나온 거 봤어요. 4월 2일 날이 보궐선거 날이라 그 전에 저기 선거하면 보궐선거에 영향 미칠까 봐 그 뒤로 갈 거다. 4월 2일은 또 만원짜리라 피해 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거짓말. 이리저리 다 붙여대면 이제 한도 끝도 없이. 너무 답답합니다.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불안하고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보를 가졌다고 생각. 이를테면 법조기자단 이번 주 초에 4월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이러면서 4월 4일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 국면에서 되게 정보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한 언론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속 취소되기 좀 전에 구속 취소된다라는 얘기가 있다고 막 비상 특보 준비를 하고 이러고. 진짜 그래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날지 안 날지 즉시한 걸 하니 많이 할 때도 이거 풀려난다라고 해서 또 이렇게 특보 준비를 해서 근데 그 언론사에서 4월 4일과 4월 11일 특보에 시간이 되냐고 섭외 전화를 주셔서 이거 둘 중에 하나다라고. 그 언론사가 어디예요? 나중에 살짝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차피 금요일이다? 금요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교수님. 근데 그 금요일은 왜 꼭 금요일이어야 되는 겁니까, 교수님? 네, 그거는 두 번 다 금요일에 했대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데드락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디선가 이게 깨져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판관들 사이에서는 김영두 재판관이 역할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 좀 강하게 드리고 싶고요. 정치 전체로 보면은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는
더티 핸즈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손이에요. 이미 헌법을 위반했다고 사실상 판결까지 받은 분들이에요. 네. 이분들이 자리를 지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퇴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예. 그 다음 그 권한대행권자가 이주호 네. 사회부총리죠. 네. 이주호 씨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비상계엄 국무회의 자리에 없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분은 뭐 굳이 얘기하자면 아직은 클린 핸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최상목 씨에 대해서 탄핵 소추보다는 해임 건의 결의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해임 건의 결의를 하면 그 결정권이 이 한덕수 씨에게 있기 때문에 한덕수 씨가 그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때 최상목 씨는 해임 건의 결의가 되면 사임을 하고 한덕수 씨도 그 사임을 받아서 사임을 수리해주고 국민 앞에 본인이 헌법을 위반한 그 여러 가지 그 의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권한대행직을 수행하지 못한다 하고 물러가시는 것이 절대 안 그러실 것 같은데요. 두 분 다. 아닙니다. 평생을 공무원으로 월급 받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네. 아까 제가 공적 이성 말씀하셨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네. 공적 이성의 관점에서 한다면 이게 한덕수 씨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국민을 위한 봉사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탄핵에 대해서는 공적 이성을 적용하면 어떻게 결론 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민들 대다수가 갖고 계신 그 분노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네. 이 탄핵을 통해서 이 분노를 덜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하죠. 네. 네. 언제인지는 결론이 안 났습니다만. 네. 교수님도 누구보다 답답하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이 교수님 특별히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